네, 안녕하세요. 이번 4주 동안 제가 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한 와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설명드릴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 제 목소리와 화면이 잘 들리는지 확인차 채팅창에 잘 들리시면 잘 들리신다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신다면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감도서관에서 이렇게 보통 와인 테이스팅, 그리고 테이스팅과 함께하는 와인 인문학은 저희가 꼭 대면으로 만나면은 테이스팅을 함께하고, 그리고 이 와인 맛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테이스팅을 함께 즐길 수 있게끔 마침 여기 미감도서관에서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러면 화면을 PPT 화면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우선 PPT 화면을 띄우기 전에 간단하게 어, 오늘 정말 제가 여기 양천구에서 하필 양천구 미감 도서관이죠. 감회가 더 새로운데요. 제 고향이 바로 여기 목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길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진명역으로 제가 좀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을 돌아온 느낌으로 도서관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선생님들이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국을 돌아오니까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도중에도 제가 이제 연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약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 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감도서관 페이싱과 함께하는 와인 인문학을 주제로 4회차 저희가 만나 뵙게 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최초의 와인과 신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와인 향미와 묘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탐구해 볼 거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와인의 역사 속 10대 장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속 모임과 함께 소문난 와인 애호가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와인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꼭 채팅창에 띄워주시면요. 저희가 질문이 간혹 가다가 저희가 뒤에 이제 2주차, 3주차 혹은 4주차에 제가 답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Q&A 세션을 가져서 다음 시간 초반에 10분 동안은 궁금하신 점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양이 좀 질문이 많아졌다 싶으면은 제가 마지막 후속 모임 때 Q&A 세션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진행은 우선 7시 50분까지 와인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시고 다시 8시에 모여서 8시 50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와인 인문학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인에 대해서 원래는 제과 제빵을 했고 요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와인을 접하게 되면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는데요. 저는 요리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학문적으로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보통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 맨하튼을 떠올리시는데요. 그 맨하튼 옆에 있는 허드스 강을 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CI라는 요리학교가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데요. 바로 그곳에서 저는 와인을 학문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넬대에 가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더욱더 와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와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코넬을 다녔을 때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연구회라고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회 모임에서 레벨 2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뭐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연구도 하고 이 4가지 세계 대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프랑스의 스핏, 헤빗, 그리고 레프트 뱅크 보드컵, 스위스의 밀리즘, 이렇게 크게 4가지, 제가 다녔을 때는 4가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 상대로는 뭐 와튼 스쿨, 보르도 대학교, 옥스퍼드대, 콜ум비아 로스쿨, 그리고 예일대, 이렇게 경쟁을 했었죠. 이때 정말 많은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세계에 처음으로 입문을 했고 와인에 대해서 많이 탐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고 길 수도 있는 이 4주 동안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었을 때 그 팁과 경험들을 선생님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 와인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와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와인을 즐기고 싶은데 술은 못 하시지만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와인을 즐겨서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인을 주로 잘 드시고 계시지만, 향미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싶으시고, 결국에는 와인을 생업으로 삼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인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죠. 와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포도주, 이 와인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와인은 캘리포니아산 샤르도네 와인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따사로운 햅쌀을 받으면서 포도가 잘 익죠. 그래서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아주 달달합니다. 그 와인, 잘 익은 포도만 엄선해서 저희가 포도를 모아서 즙을 짜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와이너리 혹은 포도밭이라고 불리죠. 포도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즙을 짜낸 다음에 그 즙을 발효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와이너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병에 이렇게 담긴 다음에 와인을 운반하는 소매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넘겨지죠. 그러면서 특히 수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 그리고 미국 와인 등 다양한 나라의 와인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도 와인을 볼 수 있지만 특히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뭔가 다가가기 힘든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와인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뭐 수입업자, 와이너리 뿐만 아니라 와인을 교육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또 와인을 전문가 수준으로 향미를 평가하는 테이스터 분들도 계십니다. 와인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분명 선생님들 역시도 이 와인 문화를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주간 선생님들과 함께 와인 문화를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인 문화 중에서 특히 와인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소믈리에, 혹시 소믈리에세요? 아니면
소믈리에가 뭐죠? 뭔지 그 멋지는 직업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소믈리에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믈리에는 누굴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 주로 이렇게들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와인 감별사 아닌가요? 와인 테이스팅 하는 분 아닌가요? 소믈리에 직업 자체는 물론 와인을 표현하고 테이스팅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다른 업무들도 있습니다. 소믈리에는 와인의 맛을 표현해서 마시는 고객에게 그 테이스팅을 리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선생님들이 아시고 계실 거세요. 그리고 와인 레이블을 읽고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손님들이 드시는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을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호텔이나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와인 리스트 혹시 보셨나요? 보통 책자가 두껍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거기에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로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리스트 디자인 하는 거 역시도 소믈리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믈리에가 하루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와인 셀러입니다. 물론 레스토랑마다 각각의 와인 리스트의 크기마다 셀러의 크기가 다르죠. 근데 보통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와인 셀러가 큽니다. 큰 방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도 꼭 이 소믈리에들은 패딩을 들고 다니죠. 와이너리 그 와인 셀러 안에서 몇 시간 동안, 3-4시간 동안 들어가 있어서 와인 그 바트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패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믈리에라고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소믈리에가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와인 디너라고 하는데요. 바로 와인 디너는 우리나라에서는 와이너리들, 특히 와인 문화권이 크게 주요 와인 문화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 디너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핑거레이크, 뉴욕의 핑거레이크 와인 산지, 그리고 아이다호의 와인 산지, 주변에 뭐 워싱턴이라던가 오레곤 주가 있었죠. 그런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와이너리의 그 오너라던가 와인을 만드는 와인메이커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만든 와인과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의 셰프의 음식을 매칭을 시켜서 와인 디너를 기획합니다. 그 역할 역시도 소믈리에가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소믈리에의 주요 업무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그냥 와인 감별사만을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와인 서비스, 리스트 관리, 그리고 이벤트까지도 기획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은 선생님들이 와인 테이스터가 되보셨으면 좋겠어요. 와인에 대해서 향미를 느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충분히 제가 리딩을 하려고 노력하겠으니 뒤쪽에서까지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이브다 보니까 선생님들 반응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신지 모르시겠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질문도 많이 던지고 저 스스로 답도 하면서 재밌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인가요? 빅토르 위고죠?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이었죠? 그 뮤지컬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을 쓰신 작가예요. 프랑스 이 작가이신 분이 이런 말을 하죠. God made only water, but man made wine.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와인을 애찬합니다. 와인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무언가였죠.
오늘은 제가 이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길가메시 서사시,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져 있죠. 이 속에 있는 와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초의 와인 레이블이 투탕카멘의 무덤에 있었다. 그래서 그 투탕카멘의 무덤을 추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디오니소스, 바쿠스, 그쵸? 네, 오시리스. 이집트에는 오시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에는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신이 같은 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주장이 정말 일리가 있는지 함께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진짜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화이트 와인 테이스팅법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판이 보이시나요? 뭔가 석판이 오래된 것 같고 가운데 글이 많이 써져 있죠. 바로 이 속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원전 28세기경 우르크를 126년 동안 지배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던 것이죠. 인류 최초의 서사시 속, 바로 이 속에 와인이 등장합니다. 자, 세계지도죠. 여기에 빨간 점을 따라가 들어가 보실까요? 잘 보시면은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 현재 이라크에 위치한 이곳에 강을 따라가 내려가 보면 여기 우르크라는 지역이 있네요. 우르크 지역 찾으셨나요? 네, 바로 이 지역이 길가메시가 통치했던 곳입니다. 어떠세요? 강이 보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말들과 동물들도 뛰어노는 것 같고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사실상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길가메시 때문이죠. 길가메시는 반인반신으로 키도 4m가 넘었고 그리고 힘도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흉폭하게 이 나라를 관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게 됐어요. 그리고 신들에게 신들에게 빌었었죠. 제발 이 길가메시 좀 어떻게든 해달라. 얘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 길가메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괴물, 엔키두를 보내죠. 여기 뿔을 달고 있는 엔키두가 보이시나요? 네. 엔키두를 보냅니다. 거의 신이 창조했으니까 신급으로 강했겠죠? 이 둘은 처음 만남이 결혼식장이었어요. 엔키두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와인을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여섯 잔, 일곱 잔이나 마십니다. 그리고 일반, 그냥 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와인잔이 아닌 큰 고블렛이라고 하죠. 큰 잔에다가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텐션이 올라가서 길가메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하자마자 둘은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이 길가메시도 힘이 장사인지라 둘이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둘이 무승부다라고 합의를 보고 서로의 힘을 인정했죠. 그러고 둘도 없는 친구, 형제 같은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와인의 등장인데요. 당시에도 결혼식에 와인이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 와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음료였고, 그리고 축제의 음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뿔 달린 친구, 누워있는 친구가 엔키두입니다. 그리고 위에 슬피 우는 이 인물이 길가메시인데요. 보기만 해도 슬픔이 전달되죠. 길가메시가 이렇게 엔키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힘도 좋고 인물도 꽤 좋았던지 여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신 이슈타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로마에선 비너스라고도 하죠. 이 아름다운 여신이 길가메시를 유혹하는데 이 길가메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신이 화가 났죠. 감히 나를 거절해? 이러고 화가 나서 아빠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좀 혼 좀 내주세요 해서 하늘에 황소를 내리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이자 친구였던 엔키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면이 길가메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인지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자체도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서사시였죠. 이 길가메시는 그래서 이제 삶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생의 비밀을 풀려고 수소문에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우르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찾아 떠나죠. 근데 이분을 찾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모험을 떠나는데요. 모험을 떠나서 고생하던 도중에 주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주점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길가메시를 유혹을 하죠. 아니, 당신은 굳이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찾아야겠느냐. 굳이 영생의 비밀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나와 함께 바로 이곳,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와인과 음식을 평생 즐기면서 같이 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 어떠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하면은 여자인 저라도 빠지겠어요. 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길가메시는 유혹을 뿌리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시두리라고 합니다. 시두리. 와인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서 와인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주는 음료이자 그리고 유혹의 음료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두리의 이름을 따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이 와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데요. 보시면은 시두리란 이름에 옆에 여신 시두리가 날고 있네요. 그리고 마치 와인의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상표의 의미까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두리는 의미 있는 브랜드 이름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사시 속, 책 속에서 최초의 와인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뭔가 물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오래도록 우리는 와인을 즐겨 마셨을까? 최초의 와인, 과연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요? 이 우르크와 멀지 않은 곳, 지금은 이란에 위치한 곳, 이 동그라미를 자세히 보시면 피르주라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요 병이 발견되죠. 이 병은 5,400년 정도의 기원전 5,400년 정도에 쓰여진 병으로도 추적이 가능한데요. 이 병이 와인을 담았던 병이라고 합니다. 과연 와인을 담았던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안에 붉은색 안류가 있었죠. 그 붉은색의 물질을 분석한 결과 여기 보시면 노란색 피크가 보이시나요? 옆에 타르타릭 애시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포도에서 나오는 주석산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산이 발견됨으로써 와인을 담았던 병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와인병은 바로 이란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초가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래도록 와인을 즐겼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와인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인가요? 와인의 레이블이죠. 라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표를 보고 이 와인이 어디의 것인지, 그리고 어떤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는지 보고 내 취향이 맞으면은 고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이 레이블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보시면은 와인 레이블 가운데 보이죠? 이 와인은 알렌 스콧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밑에 보면은 소비뇽 블랑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소비뇽 블랑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가운데 보면 말보로라고 되어 있고 밑에 뉴질랜드 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와인 라벨을 보고 그 향미와를 대체적으로 예측합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드셔보셨나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프랑스 소비뇽 블랑과 다르게 프랑스 소비뇽 블랑은 약간 레몬 그리고 짙은 그린 풀 허브의 느낌이 강하다면 이 말보르는 같은 품종인데 따뜻한 나라 토양이 달라서 그런지 트로피칼 열대 과일을 머금는 열대 과일 주스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와인이죠. 이렇게 레이블만 보고도 저희는 맛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잠깐 와인 라벨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벨을 보면 와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은 분들께서 와인을 어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와인 라벨에 있는 글씨들이 용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용어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산지, 품종, 그리고 산지의 명칭, 포도 품종, 업자, 빈티지, 포도밭의 명칭 등 그런 용어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하실 줄 아시면 아마 와인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초의 와인 레이블 이제 드디어 찾아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입니다. 카이로, 나일강의 상류로 쭉 올라가 보면요. 방향은 남쪽이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Valley of the Kings, 왕들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계곡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해 봐야 할 곳이 바로 이 왕의 무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남성분, 잘생긴 이 소년 누구신지 아세요? 투탕카멘입니다. 네, 투탕카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린 소년왕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기원전 14세기부터 9년간 통치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왕의 무덤에 이렇게 암포라, 와인을 담았던 암포라가 대량 발견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이 암포라 벽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친절히 번역해 왔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암포라 2개입니다. 암포라 2개에서 적혀 있는 그 글들을 친절하게 어떤 분들께서 영어로 번역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많은 암포라 중에서 2가지만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암포라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Year 5, Wine of Estate Tutankhamen, Bull of Theft in the Western River, Chief Vintner Ka. 내용을 보면은 우선 수확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Year 5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테베의 통치자인 투탕카멘의 와인, 누구의 와인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지역, 웨스턴 리버에서 만들었다. 지역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생산자의 이름, 책임 양조자의 이름, 카까지도 친절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와인 레이블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암포라는 새로운 문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very good하고 쉬대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Year 5 very good 시대 of the estate Eton in the Western River, Chief Vintner Ra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시대는 오늘날 마데이라 같은 와인 맛으로 축축이 됩니다. 바로 와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뜨거운 열에 데워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데이라, 보통 건포도 같이 짙은 달달한 와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와인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확연도도 있고요. 베리굿이라고 최고급 품질의 정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광선에 진 아토네 와인, 소유자 역시도 적혀 있고요. 생산 지역도 웨스턴 리버로 적혀 있고, 책임 영주자 라, 아까 카하고 다른 와이너리에서 나왔네요. 이렇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레이블이 적혀진 와인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서도 와인을 다 똑같은 와인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와인 비싼 와인인가요? 저가 와인인가요? 아니면 마트 와인인가요? 레스토랑 호텔 와인인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깐깐히 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와인을 고가 와인, 저가 와인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와인 문화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인의 신. 와인의 신 하면 이제 누가 떠오르나요? 제가 초반에도 여쭸었죠? 이제 와인의 신 하면 시두리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름다운 여인이 떠오르시죠? 오늘은, 바로 와인의 신,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와 그리고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나크트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400년대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 나크트 무덤에 보면요.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딱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와인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위에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와인이 덩굴째 달려 있습니다. 그 포도들, 잘 익은 포도들만 2명의 일꾼들이 따고 있네요. 손으로 수확해서 그 다음에 옆에 발로 즙을 짜냅니다. 그래서 즙을 짜낸 것을 밑에 암포라에 담아서 발효를 시키죠. 이 당시에도 와인 문화가 정말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인 만드는 것이 묘에 그려져 있었죠. 여기 보면 초록색 앉으신 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하세요? 초록색 괴물 같기도 하고 피부가 이상하죠.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시리스, 종교학 대사전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 명계의 지배자, 그리고 봄마다 부활하는 식물의 영이 신격화되었다. 라고 묘사를 하죠. 이 신은 와인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데모틱 매지컬 파필입니다. 파피루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피루스는 3세기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파피루스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이집트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여기 매지컬 파피리에서는 주로 물약 만들기, 포션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포션을 만드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문구를 보시면은 This wine give it the blood of Osiris. He gave to Isis to make her feel love in heart for him night
at noon, at any time, there not being time of change. 오시리스가 이시스에게 사랑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랑의 물약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오시리스의 피는 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신들의 피는 와인과 같다. 와인은 약간 신격화된, 그리고 신들의 음료라고도 보이게 되네요. 이로써 오시리스가 와인의 신으로도 많이들 알려져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와인의 신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들 보셨나요? 200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을 흔들었죠. 거의 모든 서점뿐만 아니라 도서관에도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신화 이 만화책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신 중 하나가 디오니소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축제의 신, 그리고 와인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신처럼 보여서 그런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디오니소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가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같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서를 쓰신 분이죠. 바로 이분이 역사에서 이런 문구를 서술합니다. Osiris is in the Greek language Dionysos. 오시리스는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소스다. 그래서 둘을 같은 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멜람푸스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여러 유학을 하고 다양한 문화들을 배워서 그대로 그리스에 전달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에 오시리스의 그 숭배 문화를 그대로 이집트의 그 오시리스 숭배 문화를 그대로 그리스에 전달을 합니다. 크게 변형을 주지 않고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리스에 와서는 디오니소스 숭배 문화가 되었죠. 춤추는 것 빼고는 숭배하는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이 그리스로 이렇게 전달되기도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루타코스입니다. 바로 이분 역시도 이시스와 오시리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어두죠. Hence the Greeks came to identify him with Dionysus. 그리스 사람들 역시도 오시리스를 디오니소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먼 훗날 우리에게 전해져서는 이집트 신학 오시리스는 따로 다르고 그리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뿌리는 같지 않을까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로마의 바쿠스입니다. 카바지오의 작품이죠. 가운데 잘생긴 미소년이 맛있는 와인을 저에게 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빨리 와인을 드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이 바쿠스 역시도 결국에는 디오니소스 다 같은 신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명에는 와인의 신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와인은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산물이었고 또 신적인 성스러운 음료였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와서 향미로 우리를 생각으로 이끌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 가운데 인물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제가 향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꼭 이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소개를 드리는데요. 여기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콩브레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머니는 종부스름하고 앙증맞은 작은 케이크,
즉 세로로 홈이 파인 조개 껍데기 모양의 예쁜 마들렌을 주셨다. 기력이 빠진 나는 마지못해 입을 열고 마들렌을 적신차를 조금 맛보았다. 케이크 부스러기가 섞인 따뜻한 차가 입천장에 닿자마자 나는 이내 몸서리쳤다. 갑자기 그 맛이 기억났다. 그 맛은 콩브레에서 일요일 아침에 먹는 작은 마들렌 조각과 맛이 비슷했다. 곧 이모의 방이 있는 거리 위쪽에 오래된 잿빛집이 작은 현관과 분리된 무대처럼 우뚝 치솟았다. 여기에서 이 주인공은 마들렌에 적신 차를 맛보고 그 향기로 하여금 과거의 어느 시점,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점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대목, 이 작품이 나왔던 시절에는 이렇게 후각과 기억 재생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과학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 2001년에 미국의 헤르츠 박사가 그 관계를 논문을 써서 입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와인을 마실 때 꼭 이 향기를 느껴보시고 내가 과거에 이 향을 어디서 맡았었더라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인 테이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벌써 7시 5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희가 10분만 쉬고 8시에 다시 모이기로 어, 합시다. 그래서 10분 잠깐 쉬시고 8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잘 쉬셨나요? 몸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물도 마시시고요. 네. 이게 2시간 온라인 라이브로 하다 보니 아마 듣는 분들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와인 테이스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특히 블라인드 와인 테이스팅 연구회 소속이었을 때 그때 했었던 팁도 소소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함께 테이스팅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테이스팅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와인 상식, 아마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내용도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자 라는 마음에 제가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종류 정말 많을 것 같죠? 근데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붉은색의 레드 와인, 그리고 양파 껍질색의 로제 와인, 그리고 옅은 노란색의 화이트 와인, 달달한 디저트 와인과 탄산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 5가지 와인들 많이 익숙한가요? 이 5가지 와인들은 스타일마다 서빙되는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스파클링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음처럼 차갑게 서빙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1시간 정도는 냉동실에 넣어두라 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정도의 온도면 좋다. 그래서 서빙되기 전에 냉장고에 뒀다가 마시면은 딱 적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드 와인은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레드 와인 중에서도 바디감이 라이트한 템프라니오나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론보다는 좀 더 차갑게 서빙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향미들이 꽃피우게 되는데요. 드시기 한 30분 전에 냉장고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은 아마 온도가 적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 중에서도 무게감이 아주 강한 보르도의 보르도 블렌드, 키안티, 그리고 메를로 같은 경우, 시라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즐기시는 게 가장 맛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간혹 레스토랑에서 혹은 테이스팅 하는 분들을 보시면 레드 와인 잔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계시는 분들 아직 향이 피지 않아서 얘를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바로 이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주로 테이스팅을 해볼 건데요. 화이트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와인이 무엇이죠? 와인은 포도의 즙을 짜서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재료는 주로 백포도를 쓰는데요. 간혹 적포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색깔을 내는 껍질을 벗겨서 안에 있는 알맹이만 즙을 짜서 발효를 시키면 백포도가 됩니다. 백포도를 보통 즙을 짜서 그 즙만을 갖다가 발효를 시킵니다. 이 발효 과정 속에서는 이스트, 우리가 효모라고 하죠. 효모가 설탕 성분들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러면서 술이 어느 정도 완성됩니다. 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즙을 갖고 오크통 숙성을 거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크통 숙성을 안 거칠 때는 그대로 병에 담아 병입을 시켜서
판매가 됩니다. 오크통 숙성을 거칠 때는 숙성이 되면서 이제 화이트 와인은 보통 날카로운 산미 그리고 깨끗한 산미가 특징입니다. 근데 이 오크통 숙성을 거치면 그 날카로운 산미를 주는 말릭 애시드, 그러니까 사과산이라고 하죠. 이 사과산이 부드러운 젖산, 우리가 흔히 요거트를 드셨을 때 느껴지는 그런 특색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오크통 숙성을 거치면은 또 오래 에이징을 시켜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는 오크통 숙성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화이트 와인 제조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보통 와인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용어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와인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이 네 가지의 와인 품종을 좀 익혀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와인 병에 샤르도네나 소비뇽 블랑, 리즐링, 피노 그리지오라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품종을 나타냅니다. 보통 미국이라던가 저희가 신세계 와인들이라고 하죠. 미국, 호주 이런 산지 같은 경우는 와인 이 품종의 이름이 친절히 와인 레이블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라던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들은 그런 품종들이 친절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카발네 소비뇽을 찾는데 그리고 샤르도네를 찾는데 예를 들어 샤블리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샤르도네를 찾는데 왜 샤블리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샤블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지역 이름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급 와인들은 품종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하시는 사람들은 알죠. 아, 프랑스 샤블리는 보통 샤르도네로 포도를 만드니까 얘는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와인을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점차 알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선 입문자분들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화이트 와인 하면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샤르도네입니다. 제가 왜 샤르도네를 선정을 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품종입니다. 여름에는 특히 제가 있었던 뉴욕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바에 가서 항상 샤르도네를 찾죠.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샤르도네에다가 얼음 한 큐브를 꼭 넣어서 마셔. 물론 소믈리에나 바텐더가 듣기에는 깜짝 놀랄 그런 예절이지만 그렇게 얼음을 넣어서 차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시는 방식은 드시는 분들 마음이겠죠. 그래서 손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얼음을 넣어서 드렸던 기억도 있네요. 네. 샤르도네. 거의 모든 와인 생산국에서 샤르도네를 재배합니다. 보통 시원한 기후와 칼슘이 많은 토양이 가장 좋지만요. 따뜻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죠. 이 품종은 어느 지역에서든 잘 자라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전체 와인 산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요 산지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들이 샤르도네 와인 산지 저희가 와인 산지라고 하면은 이 용어들이 있어요. 올드 월드, 구세계, 그리고 뉴 월드, 신세계가 있습니다. 와인을 앞으로 더 즐겨서 자주 드실 분들이라면 구세계, 신세계, 과연 이 구세계, 신세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구세계, 샤르도네 구세계에서는 프랑스 지역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중국 등
다양한 산지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샤르도네가 재배가 되죠. 샤르도네의 특색입니다. 저는 와인폴리라는 이 사이트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밑에 보이면 이 이미지는 와인폴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그래픽들을 정말 와인에 대한 그래픽들을 잘 디자인을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샤르도네가 지역마다 보통 지역마다 포도가 얼마나 잘 익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찬 지방에서는 포도가 산미가 더 나고, 그리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아주 잘 익은 그런 과일의 풍미가 돕니다. 샤르도네는 찬 지방에서는 날카로운 레몬의 산미, 그러면서 그런 싱그러움이 느껴지는데요.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 같이 약간의 열대과일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후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제가 앞서 9세계, 신세계 와인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9세계, 신세계 와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이 필록세라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록세라, 이름은 이쁘지만 여기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곤충입니다. 곤충 이름이 필록세라죠. 저는 볼 때마다 아주 소름이 돋는데요.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곤충입니다. 1863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보르도,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도 프랑스는 정말 유명한 와인 산지 중 하나였는데요. 그 프랑스 포도원의 4분의 3 정도의 범위가 되는 포도나무들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 작은 곤충이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무섭네요. 포도나무 뿌리를 썩게 만들고 결국에는 더 이상 와인을 재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와인은 인간 사회에서, 문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깊은데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 포도 뿌리에 유럽종 포도가지를 접붙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의 유명한 와인 메이커들은, 이미 유럽은 전역에 필록세라가 퍼졌으니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신세계 와인 산지로 이동하죠.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9세계는 필록세라 이전의 와인 산지를 말한다면, 신세계는 필록세라 이후의 와인 산지를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9세계, 신세계 좀 명칭이 이해가 되시나요? 산지가 옮겼고요. 또 역사도 다르고 땅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9세계는 9세계만의 와인의 향미가, 그리고 맛이 특색 있게 자리 잡게 되고요. 신세계 역시도 신세계 와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9세계 와인들은 땅에서 오는 향미와 미네랄이 향이 강합니다. 이 땅에서 오는 향미, 보통 우리가 테루아 드리븐이라고 하는데요. 테루아라는 용어는 제가 매 차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요. 땅이라는 단어죠. 하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테루아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포도가 재배되는 땅에서 기후, 그리고 땅에서 있는 물질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의 변수, 그리고 와이너리의 변수에 따른 모든 와인의 포도가 자라는 그런 모든 변수들을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와인 산지에서 포도가 재배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맛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저희가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이 테루아에서 오는 향미들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계, 구세계라고 하면 프랑스의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은 독특하게 약간 트러플, 송로버섯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를 나무가 많죠. 이탈리아 레드에는 올리브의 향이 납니다. 이렇게 땅이 주는 맛들, 그리고 미네랄이 강하다는 것은 맛에서 흙에서 주는 그 옛날 미네랄들, 예를 들어서 젖은 돌의 느낌, 석회석 같은 그런 돌의 느낌이 와인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과일이 아닌 향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과일이라고 하면 새콤한 과일들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와인의 퀄리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이 와인을 마시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여운인데요. 후미라고도 하죠. 이 후미에 과일이 아닌 향미들, 꽃향이라던가 송로버섯의 향, 그리고 올리브의 향 같은 것들이 오랫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호주, 칠레 등에서 보통 주로 나오는데요. 미네랄이나 땅에서 오는 향미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일의 향이 강하고 달고 잘 익은 과일의 향이 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손님들 중에 저는 단 와인을 좋아해요 라고 해서 정말 달달한 와인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는 너무 단데요 라고 설명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그분들은 달지 않지만 신세계의 와인들을 찾았던 분들이었던 거죠. 이제 향이 단 와인들, 맛에서는 새콤하고 맛은 달지가 않은데 향이 단 와인들을 우리가 신세계 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실 이 와인, 제가 시연할 와인이 캘리포니아 산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캘리포니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캘리포니아, 미국 와인을 우리가 근처 마트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캘리포니아일 겁니다. 미국 와인 재배의 90%의 프로덕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900 여기에 와이너리들이 있고 3%가 나파밸리에서 나오고요. 70%가 센트럴밸리에서 나옵니다. 보통 나파밸리 3%밖에 안 나오죠. 와인의 가격을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도대체 와인의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와인이 비싼 와인이 다 좋은 와인인가요? 라고 묻는데요. 물론 좋은 와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비싼 와인들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싼 와인이 다 좋은 와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와인 가격을 측정하는 것에 가장 큰 요인을 끼치는 것이 희소성이죠. 나파밸리 3%밖에 수확이 안 되니 고급 와인들이 많이 나게 되고요. 나파밸리 산 와인들은 값이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이 비싼 와인이 고급 와인이 맞는 거네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이 않은 게 희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빈티지를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건데요. 빈티지는 와인, 포도가 언제 수확됐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보통 와인에 적혀 있는데요. 이 포도가 언제 재배가 됐는지, 수확 연도가 언젠지를 보여주는 것이 빈티지입니다. 근데 어느 빈티지는 예를 들어서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와인이 썩은 와인이 많이 나왔고 잘 익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겨우겨우 소량의 포도를 따서 그걸로 와인을 만들었는데 역시 기후가 좋았을 때 그 작년의 와인보다는 맛이 떨어져요. 하지만 양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와인 값이 배로 뛰죠. 비싸지만 희한하게 품질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를 꼭 중요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독특합니다. 땅이 크죠. 땅덩어리가 크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신세계의 프랑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프랑스의 모든 품종을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캘리포니아는 기후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R1은 리즌 1이라고, 이 리즌 1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혹은 버건디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지방에서 나는 포도들만을 재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맵이 보이시죠? 그 중에서 파란색 부분이 칠해진 곳들이 바로 캘리포니아 와인들 중에서 이 버건디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리즌 2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짙은 붉은색인데요. 가운데 오렌지색의 색깔이 많이 차이는 안 나죠? 크게 오렌지색은 이 리즌 2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파란색 옆에 짜잘짜잘하게 들어가 있는 점들, 붉은색이 바로 이 리즌 2입니다. 이 리즌 2 같은 경우에는 카베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네 프랑, 소비뇽 블랑, 세미뇽 등 아마 와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의 대표적인 품종들이죠. 그리고 리전 3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점박이들을 찾아보시면 되세요. 이 노란색 점박이들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론 지방에서 나타나는 포도 품종들이 재배가 됩니다. 진판데리나 시라, 푸티시라, 그레나쉬, 가메이, 산지오베제. 산지오베제는 프랑스의 론 지방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의 품종이죠. 그래서 사실 이 리전 3 같은 경우가 국내, 특히 한국 입맛에 딱인, 우리 입맛에 딱인 와인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론 지방들을 많이 찾으시고 캘리포니아 산지를 찾으신다면 아마 진판델이나 시라, 그레나시라고 적혀있는 그런 와인 레이블을 고르시다면 보통 대부분 와인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네, 강하죠, 맛이. 캘리포니아는 퍼시픽 오션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가까울수록 차가 선선하고요. 땅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따뜻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테이스팅할 와인입니다. 제가 앞으로 4주간 테이스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제가 특정 업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와인들은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다 네,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홈플러스 가시면은 이 와인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싼 와인으로도 테이스팅을 해봤지만 특히 비대면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와인들로 함께 테이스팅을 하면 아마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잠깐 와인 코너를 들려서 이 레드우드 크릭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요. 제가 선정한 와인들은 보통 10,000원대 정도의 와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 없이 골라서 테이스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벌써 지금 1시간 반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인을 대할 때 선생님들께서 벌써부터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마 이 라벨일 거예요. 레이블을 읽어보시면 제 옆에 친절히 적어줬죠. 하지만 근데 영어로 적어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들이 있는데요. 한국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입해 오기 때문에 뒤에 제품명이 친절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면에 나와 있는 글들이 읽기 불편하시다면 뒤쪽에 보시면은 제품명 레드우드 크릭 샤르도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샤도네 같은 경우에는 품종의 이름이구나를 이제 아시겠고요. 앞에 레드우드 크릭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을 만든 양조자 혹은 와이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라벨을 보실 때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포도원들을 그림에 넣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 레드우드 크릭이라는 이 시냇물을 스케치한 그런 그림이네요.
그 밑에 캘리포니아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산, 그리고 밑에 샤르도네. 그러면 품종이 샤르도네구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알코올 도수가 적혀 있는데요. 13%가 적혀 있네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보통 11.5에서 13%까지 가니까 일반적인 그런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빈티지가 2016년도예요. 보통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티지가 이렇게 오래된 게 판매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보통 18년도 거를 많이 판매하고 17년도를 판매하는데 얘는 16년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아, 오크통 숙성을 거쳤구나. 그래서 와인을 오래 숙성할 수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절하게 화이트 와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와인을 제가 간단하게 오픈을 할 건데요. 제가 오픈할 때 보통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원하시면은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녹화를 하셔서 계속 보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3번 더 남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미리 와인 하나 하셔서 와인키가 있으면은 이 인문학 시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같이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와인키를 먼저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와인키입니다. 와인키를 쭉 펴보면은 동글동글한 스크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상한 이런 쇠가 길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칼을 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손에 베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칼을 엽니다. 그 다음에 손님을 제가 카메라 쪽에 손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벨을 항상 보여주셔야 돼요.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라벨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할 때는 바틀 아랫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위쪽에 병을 잡고 보시면은 위에 림 같은 게 보입니다. 걸려지는 부분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칼을 두시고 바틀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힘을 주고 칼로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틀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칼을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엄지로 힘을 줘서 다시 돌립니다. 저는 보통 손님이 약해서 그런지 이거를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두 번, 3번 정도를 거줘야지만 깨끗하게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진 상황에서 뒤쪽으로 아래서 위로 그어주시고 합니다. 조각들은 따로 주머니나 옆에 테이블에 놓습니다. 만약에 여셨을 때 여기 잘 안 잘린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면 손으로 뜯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칼로 그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잘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어떠세요? 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려가는 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류로 오픈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끝에 바늘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넣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코르크가 여기 안에 있는 코르크라고 하거든요. 이 코르크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뾰족한 바늘의 끝부분을 가운데에 찝어주세요. 눕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찝어주시는 겁니다. 정가운데 딱 가운데에다가 찍어주시고 올리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코르크가 부서지지 않고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려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바틀은 레이블을 항상 손님들을 향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코르크 와인키를 가장 깊은 곳에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끝에 한 칸은 남겨주시고 빼주셔야지 이 코르크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 끼지 않고요. 끝에 한 부분 아주 작게만 보이시나요?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합니다. 우선 중간, 이 쇠 중간 부분에 걸쳐서 이제 반 정도 오픈됐으면은 다시 끝부분을 보고 살짝 하는데요. 이 상태로 다 오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싶으시면은 그 상태로 이제 손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가 크지 않게 서비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르크, 손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코르크 역시도 버리지 마시고요. 테이블에 손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혹가다 손님들께서 향을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으로 코르크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와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죠. 간혹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올드 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르크로 인해서 와인이 오염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와인을 새 와인으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비싼 와인들 중에서 많이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린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린넨을 가지고 이제 코르크를 연 다음에는 이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티로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잔여물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진짜 코르크로, 특히 빈티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들은 부스러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의 입구를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의 프레젠테이션을, 서빙을 하는데요. 제가 손님이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레이블을 손님께 보인 상태에서 따릅니다. 잘라주고 한번 제가 살짝 돌렸죠. 그래야지만 안에 흐르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린넨은 만약에 많이 흘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가까이 대서 옆에 흐르는 걸 살짝 닦아주셔도. 그리고 화이트 와인. 보통 이런 얘기들이 많죠. 화이트 와인은 잔에 3분의 2 정도 채워서 서빙이 돼야 되고, 레드 와인은 가장 볼록한 부분까지 서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레스토랑마다 룰이 다릅니다. 저는 항상 일했던 곳은 와인 잔의 가장 볼록한 부분까지 채워라 라고 하는 게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라기보다는 그 레스토랑이나 개인마다 그 룰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와인을 드디어 테이스팅을 해보게 될 건데요. 제가 와인 테이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테이스팅하는 그 법은 5S라고 합니다. See, 눈으로 보고요. Swirl, 간을 돌리고 피어나는 향을 맡아서 smell, 향을 맡고 그 다음에 한 입을 머금고 sip, 그 다음에 즐겨라 라고 하는 건데요. 5가지만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전문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이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의 테이스팅 폼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뭔가 많이들 적혀 있죠? 근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개의 와인이 아니라 한 가지의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그런 폼입니다. 크게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코로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면서 테이스팅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Initial Conclusion 그리고 Final Conclusio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와인, 정체 모를 와인이 하나가 오게 돼요. 그때 아무런 정보 없이 향을 맡고 눈을 보고 맛을 봐서 이 와인의 출신이 어딘지, 어느 품종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빈티지는 언젠지, 산지까지 다 맞춰야 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대한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라는 협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협회인데 여기 협회에서 하는 룰들을 테이스팅 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선 색상을 볼까요? 색상을 보실 때는 제가 하얀색 종이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얀색 판에 잔을 봅니다. 잔을 쭉 기울여서 하얀색 종이 위로 반사되는 이 잔에 있는 와인의 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의 우선 투명도를 보게 됩니다. 투명도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농도를 보게 되는데요. 농도는 오크 숙성이 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약간 지푸라기색 그리고 옅은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스트로 정도네요. 지푸라기색이 있고요. 2차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이트 와인은 2차색으로 이 와인이 빈티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테두리, 잔을 보시면은 잔을 기울였을 때 그 벽면을 타는 그 테두리가 다른 빛을 보인다면 2차색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은색 아니면은 초록색을 띌 때는 빈티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영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와인에서는 은색도 안 보이고 초록색 빛깔도 크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한 와인은 아니구나. 한 적어도 3년은 됐구나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3년, 4년은 됐겠구나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의 눈물을 보는데요. 와인의 눈물을 보실 때는 잔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잔을 돌리고 잔을 들어서 보시면은 와인이 마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굵기, 떨어지는 속도, 얼마나 묵직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가볍게 떨어지느냐를 보고 알코올 도수나 당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잔을 돌려서 이 와인은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그래도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 정도로 묵직하게 떨어지네요. 보통 당도가 있는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울수록 단맛이 강하고요. 이 눈물이 가벼울수록 당도가 옅습니다. 하지만 달지 않은 와인에서는 알코올 도수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알코올 도수, 무거울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고 가벼울수록 가볍게 떨어질수록 알코올 도수가 낮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도예요. 그래서 12.5에서 13%의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구나를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가스의 여부인데요. 보통 탄산,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보면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바로 걔를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에서만 보입니다. 이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시기 전에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냐고요? 하지만 네,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 보시고 이제서야 향을 맡습니다. 아직 맛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지점에서 다들 맛보시고 난리가 납니다. 향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이거를 기다릴 수가 있는가. 벌써 먼저 맛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참아주세요. 전 향을 맡고 이 와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와인의 결점. 보통 곰팡내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점이 있는 와인으로 특히 코르크에 곰팡이가 폈을 때 나오는 그런 결점이죠.
근데 이 와인은 깨끗하네요. 그래서 별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식초처럼 날카로운 산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점은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의 강도입니다. 향의 강도는 멀리서부터 잔을 저희 코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향이 강하다면 벌써부터 향이 피어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5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향이 피어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잔과 거의 1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향이 좀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향의 강도가 moderate, 중간 정도가 된다. 정말 여린 와인은 코를 잔 안에 빠뜨려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향의 강도가 열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을 맡자마자 이 와인은 완전 영한 건 아니고 이제 디벨로핑 돼가고 있는 와인 중 하나구나. 영하고 디벨롭, 그러니까 에이징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과일이 우선 느껴진다면 저는 레몬이 많이 느껴져요. 레몬과 약간 신선한, 아직 새콤한 파인애플이 느껴져요. 네. 그 다음에 과일이 아닌 향들을 찾으려고 하죠. 이 과일들은 아주 잘 익은 레몬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통 정도의 아직 살짝 덜 익은 파인애플이 그리고 하얀색 꽃이 연상되는데요. 자스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미네랄리티. 이 잔 안에서 느껴지는 흙의 향, 뭐 버섯의 향이라던가 돌의 향은 크게 느껴지지 않은 걸로 보아 역시 캘리포니아, 뉴월드죠. 뉴월드의 특징인 과일 향이 우수한 그런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크향. 보통 오크향을 어려워하시는데요. 버터리한 향, 그리고 토스트. 우리가 아침에 토스트를 꿀 때 느껴지는 그런 향과 약간 숯불 지필 때 나오는 그런 스모키한 향이 나와요. 향에서 그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얘는 오크 속성이 조금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맛을 봅니다. 네. 이제서야 맛을 보게 되는데요. 맛을 보게 되는 것도 향과 똑같이 아까 느꼈던 그 향에서 느꼈던 캐릭터들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느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저는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는 꼭 뱉습니다. 술이 좀 약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렇게 저는 특히 말을 하면서 테이스팅을 하는 거랑 한 번의 테이스팅으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지금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적셔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테이스팅을 합니다. 제가 테이스팅할 때 호르륵 소리를 내면서 테이스팅을 해요. 바로 입안에 공기를 집어넣고 입천장에 이 와인을 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 천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향을 맡게 되는 그런 세포들이 입과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펼쳐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한 입 머금고요. 이제서야 전반적으로 이 와인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선 잘 익은 과일이 느껴지지만 드라이한 와인이에요. 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단 와인이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잘 익은 복숭아나 잘 익은 파인애플 혹은 잘 익은 레몬이 연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맛만을 집중시켜서 보실 때는 아주 드라이합니다. 단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에서 느꼈을 때는 약간 덜 익은 파인애플이었다면 입안에서 퍼졌을 때는 아주 잘 익은 파인애플이 느껴지네요. 더 쫀득쫀득한 느낌도 듭니다.
이 와인에서 주는 미네랄리티, 뭐 땅에서 주는 건 향들은 많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대신에 이 우드가 이 오크통 숙성에 거쳤을 때 나오는 느낌인데요. 좀 바디감이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버터리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실온에 좀 놔둔 버터를 토스트에 살짝 펴서 발라 먹었을 때 느낌이 약간 나는데요. 그 버터리한 느낌은 옥통 숙성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맛 평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산미, 알코올 도수, 그다음에 바디감, 촉감, 밸런스까지 봐야 되는데요. 산미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정말 와인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포토 마스터 소믈리에의 가장 높은 명예로운 타이틀, 마스터 소믈리에 분이 한 분이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산미를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와인을 했을 때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죠. 와인을 마시고 혀를 내밀어라. 그래서 침이 질질 나오면은 산미가 아주 높은 와인이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마스터 소믈리에가 저런 말을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산미를 잘 느끼게 됐어요. 이 와인은 산미가 높긴 높지만 그렇게 침이 많이 고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디움 플러스에서 미디움 정도의 산미가 있고요. 바디감은 어, 보통 화이트 와인은 라이트하지만 오크통 숙성을 거친 와인들은 미디움 마이너스나 미디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와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촉감은 촉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운드했습니다. 만약에 오크통 숙성을 거치지 않았으면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라임 소다를 먹는 느낌처럼 깔끔하게 끝냈을 텐데 얘는 부드럽게 남아주죠. 밸런스는 우리가 어느 하나 튀는 구석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얘는 그냥 무난합니다. 뭐 딱히 튀는 구석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는 오크 숙성이 된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확실히 오크 향이 강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여우는 마시고 난 다음에 이 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있는 도중에 약간 끊기네요. 그래서 여운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와인이구나. 하지만 맛은 나쁘지 않다. 만약에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와인을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겠다. 그래야지 오크 수정된 일반적인 샤르도네의 느낌이 이렇구나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와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미를 보는데요. 이게 과일이나 오크의 버터리한 느낌이나 아니면 토양에서 주는 이제 다른 꽃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가를 보는 건데요. 얘는 과일과 그 다음에 버터리한 부분, 스모키한 향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복합미가 좋긴 좋은데 아주 최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보통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무난한 와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까지 해보게 됐는데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와인 테이스팅 좀 해볼만 하세요? 아니면 테이스팅 이렇게 긴데 벌써 질리셨나요? 네. 정말 놀랍게도 이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테이스팅한 이 시트지를 전문가들은 1분 안에 다 끝냅니다. 1분 안에 끝내고 정보가 모른 상황에서 이 와인이 어느 출신 와인이고 빈티지까지 알아맞추게 되죠. 바로 제가 지금 테이스팅만 꽤 오래 했죠. 이 모든 것을 전문가분들, 이제 소믈리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입문자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의 필을 느끼고 싶고, 파티에 가면은 좀, 내가 와인 전문가다라고 보이고 싶으시죠? 바로 이런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테이스팅을 하시면은, 아, 전문가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8시 50분이 됐네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질문이 좀 많아진다면,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면 마지막 후속 모임에 다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8시 50분이니,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레드 와인을 테이스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와인 테이스팅, 그리고 향미 표현의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봐 볼 거고요. 보르도 와인을 준비해 볼 겁니다. 저 프랑스의 루이 에슈너 보르도 와인인데요. 이거 역시도 제가 홈플러스에서 구했습니다. 10,000원대로 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홈플러스나 근처 마트 가셔서 보르도라고 적혀 있는 레드 와인이라면 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테이스팅을 함께 해보신다면 이걸 꼭 갖고 와서 어, 미리 와인잔과 오프너와 그리고 바트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르도 와인의 특색을 아마 비대면 이렇게 멀리서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 또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